여러분, 메라비안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메라비안의 법칙은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디랭귀지, 몸짓 언어의 비중은 55%, 목소리는 38%, 실제 말의 내용은 7%만 작용한다는 이론입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수업이나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의, 소개팅과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에서도 이 메라비안의 법칙을 근거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 법칙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외국어 공부를 안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몸짓 언어랑 목소리 톤만으로도 아무 말만 해도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죠. 반대로 카톡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소통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이 실험을 최초로 했던 메라비안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용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심리 법칙 중 하나인 메라비안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엘버트 메라비안은 1939년 이란 출신으로 처음에는 MIT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클라크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 후에 1963년부터 UCLA에서 심리학 연구를 하며 2021년 은퇴해 현재는 명예교수로 남아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분야의 선구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메라비안의 법칙은 1967년 그의 동료 수잔 R 페리스와 함께 발표한 두 채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태도 추론이라는 논문에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여성 학부생 62명을 대상으로 총 3단계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말의 내용과 목소리 톤, 얼굴 표정 세 가지가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1단계 실험은 중립적 단어를 선택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중립적 단어 선택은 실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단어에 담겨있는 태도에 따라서 비언어적 단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단어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행복이나 슬픔은 단어에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고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단어가 있어야 나머지 두 차례 실험에서 목소리 톤과 얼굴 표정이 주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단계 실험은 25명의 참가자에게 15개의 단어가 적힌 종이를 주었고 참가자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매우 긍정적이다 플러스 4에서부터 매우 부정적이다 마이너스 4까지 총 9점 척도로 각각의 단어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maybe 라는 단어가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중립적 단어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17명의 참가자가 사전에 녹음된 음성을 듣고 얼굴 표정을 찍은 사진을 본 뒤에 사람의 감정 태도를 맞춰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은 세 사람이 각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세 가지의 감정을 담아 maybe라는 단어를 두 번씩 녹음해서 총 18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시했고 얼굴 표정 사진도 세 사람이 각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세 가지 표정을 짓고 두 번씩 찍어서 18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17명의 참가자는 한 사람당 각각 18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20명의 참가자에게 음성과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앞서 2단계에는 음성을 듣고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감정을 맞춰보는 실험이었다면 이번에는 음성과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은 두 사람이 각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세 가지 감정을 두 번씩 총 6가지의 음성 파일을 녹음했고 얼굴 표정은 두 사람이 각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총 6개의 얼굴 표정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총 36번의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라비안의 법칙처럼 몸짓 언어 55%, 목소리 38%, 말의 내용 7%이긴 했습니다만 메라비안의 법칙은 다음 세 가지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참가자인데요. 3단계로 진행한 실험에서 참가한 학생이 대학교 여학생 62명이라는 점입니다. 좀 더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그리고 참가자 수가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의사소통에 적용하기에는 녹음된 음성 파일이 maybe라는 단어에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 의사소통을 대표하기에는 maybe라는 단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에서는 얼굴 표정을 찍은 사진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짓 언어는 얼굴 표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부분을 몸짓, 손짓, 발짓 같은 우리의 온몸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메라비안의 법칙에서 우리가 놓치는 가장 큰 부분은 이 실험의 전제 조건입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몸짓 언어와 목소리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와 말에 담긴 메시지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보고 온 아이에게 엄마가 잘했다 라는 말과 함께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만으로도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말의 내용보다는 목소리 톤과 얼굴 표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반면 엄마가 잘했어 라는 말과 함께 세상 편안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면 엄마의 말에 담긴 메시지의 영향이 훨씬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이 담긴 대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라비안 박사는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공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어 나왔습니다. 면접이나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방정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메라비안 박사의 논문을 보다가 신기했던 부분인데요. 메라비안 교수는 이 실험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의 양육자인 부모가 표정과 말의 메시지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실험을 시작했다고 하죠. 메라비안 교수의 목적은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의 내용과 함께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단어에 담아 올바른 표정으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